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며칠 전에 회사 휴게실에서 낡은 소파 위에 앉아 동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퀴즈를 냈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그 나라의 공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병사는 공주님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된 이 병사에게 공주님의 아버지 왕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던 그리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와 공주와 왕은 한 가지 약조를 맺었습니다. 만약 공주가 살고 있는 탑 아래에서 이 병사가 100일 동안 마음을 변하지 않고 기다린다면은 100일째 되는 날 결혼을 하기로 말이죠. 공주는 탑 위에 살았고 그 탑 아래에서 비바람을 맞고 배고픔에 떨면서도 병사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0%의 확신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99일째가 되는 날 이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하루만 더 기다리면은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 병사는 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의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날 즈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나눌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간명한 테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동시에 한 시대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는 것인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나 그 싸움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 서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작년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작가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수상의 영예를 안지 못했습니다. 몇 년째 영국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약 5대1쯤 되는 가장 낮은 배당률로 부동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던데 최종 승자는 계속 다른 작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래도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꽤나 아쉬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체계적으로 문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퇴근하여 목초가 된 몸을 이끈 채 맥주 한 잔에 기대서 원고지를 채웠던 하루키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드넓은 문학의 바다에서 번쩍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직장이자 생활인으로서 저와 하루키의 서로 토닥토닥하는 동료의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무명소설가에 불과했던 하루키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상실의 시대입니다.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이고요. 그 제목대로 출간된 책도 있는데 저는 어쩐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기서는 계속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하루키가 어떻게 상실의 시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짧게 언급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도 단순한 청취자를 넘어 애청자가 되면은 슬슬 들리는 것 말고도 다른 모습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호기심인 거죠. 단어 자체로는 모순이나 다름없는 보이는 라디오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요? 이를테면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는 상실의 시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3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루키는 애초에 이렇게 긴 작품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딧불이라는 단편작이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600매 정도 되는 깔끔한 연애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글들은 사실 들판에 내놓은 강아지와 같아요. 일단 풀어놓기 시작하면 어디로 달려나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 역시 다음 장편을 시작하기 전에 기분 전환 정도로 가벼운 기분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원고인데 무려 1800매나 되는 묵직한 장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루키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담고 싶었던 가슴속에 이야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번째, 하루키는 사실 베스트셀러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의도적으로 상실의 시대를 썼습니다. 파리 리뷰라는 권위 있는 문학 잡지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 파리 리뷰와 인터뷰에서 그는 100% 리얼리즘 연애소설을 써보자고 마음을 먹은 상태로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빅히트작인 해변의 카프카나 1Q84를 보셔도 그렇겠지만 사실 하루키의 작품 중 상당수는 초현실적인 색채가 묻어납니다. 그는 말하길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쓴다면은 컬트 작가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작가로서 주류로 편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리얼리즘 문체의 작품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상실 시대를 좋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초현실적인 다른 작품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 예상했었다는데 상실의 시대 이후 하루키의 누적 판매 부수를 보면은 그의 의도는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그리고 3번째, 하루키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상실 시대를 써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한 저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을 떠올리게 하죠. 하루키가 작은 재즈바에서 맥주를 팔면서 틈틈이 첫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쓰기 시작한 것이 1978년이고요. 상실의 시대가 출간된 해는 1987년입니다. 약 10년의 노력이 무명작가, 초보작가를 그의 꿈대로 세계적이고 유명한 소설가로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실의 시대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연애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와타나베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기즈키 그리고 나오코 이 2명 커플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는 인물입니다. 꼭 삼각관계 같은 건 아니고요. 기즈키 나오코 둘과 모두 친한 그런 남자 주인공이죠. 기즈키와 나오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입니다. 무인도에 살고 있는 두 생존자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그 둘만 다니는 커플에게 오히려 우리의 주인공 와타나베는 세상과 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기즈키가 자살을 합니다. 와타나베는 홀로 남은 여자 나오코를 돌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나오코는 외딴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요. 와타나베는 종종 그곳을 찾아 나오코와 미래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와타나베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그 역시 딱히 친구도 없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대학생활을요, 무료함을 견디는 훈련 기간으로 여기기로 일찍이 결심한 그에게 어느 날 미도리라는 여학생이 나타납니다. 이 미도리는 나오코와는 아주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수발을 직접 들고 부모님이 남긴 낡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고단하고 억척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까르르 하는 웃음과 톡톡 튀는 상상력이 그치지 않는 생기발랄한 아가씨입니다. 주인공 와타나베하고는 왠지 말이 잘 통하는 까닭에 좋은 친구로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둘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가까워집니다. 감초처럼 등장하는 약간의 주변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선 와타나베가 기숙사에서 알고 지내는 나가사와라는 선배가 있어요. 그는 전형적인 엄친아입니다. 집안도 좋고 외무고시도 가볍게 패스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종류의 야심도 있고요. 누구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멋진 여자친구도 사실 있지만 주말마다 술집을 다니면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을 꼬들겨서 밤을 보내는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오코와 같은 방을 쓰는 레이코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음대생이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적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세상과 결별한 채 몇 년째 병원에 사는 인물이죠. 통기타로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을 연주하면서 따뜻한 조언으로 와타나베와 나오코를 보듬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한다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상실의 시대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하루키 스스로도 자신의 글을 가리켜서 페이지 터너라고 평했어요. 페이지 터너, 정신없이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순히 재미있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베스트셀러를 넘어 좋은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는 것인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나 그 싸움에 살아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루키가 말했죠. 저는 이번에 상실의 시대를 2번째 읽었습니다. 물론 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횟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페이지를 제가 꼼꼼히 넘기는 동안 무언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나이, 그러니까 주인공 와타나베와 같은 20살 무렵에는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겁니다. 10여 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저도 몇 번쯤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면서 한 번 살고 혹은 한 번은 죽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덕분일 겁니다. 그렇기에 와타나베의 발걸음을 마음으로 쫓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것을 가늠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딸기 숏케이크입니다.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타나베와 미도리의 대화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가령 지금 내가 자기에게 딸기 숏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모든 걸 집어치우고 그걸 사러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자, 미도리, 딸기 숏케이크야 하고 내밀겠지. 그러면 나는 이런 거는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창문 밖으로 휙 내던지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와타나베가 말합니다. 그런 거는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야. 여자에겐 말이야,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는 거야.
어이없어진 와타나베는 묻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미도리가 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받은 것만큼 어김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거야. 저는 비록 영화광도 아니고 문외한도 아닌 평범한 영화 팬일 뿐이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본 유일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예요. 스스로 3번을 보았고 영화 감상문 과제 작성을 위해 한 번을 더 보았습니다. 실증을 잘 내고 하나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제 성격에는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봄날은 간다의 장면은 단연 유지태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겠지만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2번, 3번을 볼수록 유지태가 이영애의 새 차를 차키로 푹 긁어버리는 장면이 가장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영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지른 일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지극히 유치하고 덕없이 치졸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맨 얼굴이에요. 낄낄대고 재롱을 떨고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딸기 숏케이크를 내던지고 싶다는 미도리의 말에 와타나베는 반문합니다. 지극히 불합리한 이야기 같은데 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불합리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마치 산등성이 경계의 선 위에 걸린 무지개처럼 합리와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합리로 잴 수 없기에, 이해로 가늠할 수 없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란 넥타이를 매고 또각구두를 신은 이면 어딘가에 영원히 평생토록 아이처럼 칭얼대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 비밀을 털어놓은 당나귀 귀 임금님처럼 모든 유치함과 치졸함을 드러내놓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키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란 게 지극히 하찮은 혹은 시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거기서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거지. 예전에 100년 해로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묶은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인터뷰의 질문에 어르신들이 장황하게 대답을 했어요. 100세에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라 기자가 알아듣기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인은 대화를 정리하며 이런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은요, 50대 50으로 공평하게 주고받는 것이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시죠. 그러자 그분들은 좌우로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상대방에게 100을 다 주어야지. 그러면 상대도 100을 주는 거야.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몇몇 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서로 똑같이 잘해야죠.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당신이 주는 만큼 나도 줄 용의가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책상 한가운데 금을 그어놓은 채 나도 넘어가지 않겠지만 너도 넘어올 수 없어 라면서 상대방을 쏘아보는 초등학생처럼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각자가 다른 것이겠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무장한 법률 대리인 같은 생각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똑같이 잘해야 좋아 100을 주고 100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딸기 숏케이크를 사다 달라고 조를 수 있기에 사랑입니다. 기껏 사온 케이크를 내던져 버릴 수도 있기에 사랑입니다. 하지만 받은 만큼 어김없이 돌려주기에 그것을 일러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합리를 뛰어넘어서 주고 이해를 가로질러서 받습니다. 합리와 이해뿐이라면은 구태여 깊숙한 사랑의 대나무 숲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것만이 사랑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소꿉놀이하는 6살 꼬마 엄마 아빠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사랑의 맨 얼굴이자 제일 첫 번째 얼굴이 아닐지. 어찌되었거나 1층을 세운 뒤에 2층을 올릴 수 있고 계단을 만든 뒤에 탑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딸기 쇼트케이크 같은 사랑을 하고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매일 밤 케이크를 사러 허둥지둥 뛰어다녀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미도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굶주려 있었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듬뿍 받아보고 싶었어. 이제는 됐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잘 먹었어. 그럴 정도로 딱 한 번이면 되는 거야. 딱 한 번만이면. 두 번째 힌트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소변을 받아내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딸기 쇼케이크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택대출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분유값의 가격표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아도 되고 구겨진 영수증을 일일이 펴며 가계부에 적지 않아도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매일 밤 케이크를 사러 웃으며 뛰어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받자마자 창문 밖으로 내던져질 운명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단단하고 차가운 현실이듯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도 현실 속에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제약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곳, 그러나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무한한 곳. 그렇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한 모든 사랑은 어느 순간에 선택의 문턱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연애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 것인가, 혼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까닭에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선택의 시험에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두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고 그 책임이란 표면에서 대부분 고통과 이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성장의 고통 같은 것을 치러야 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그 고지서가 이제서 돌아온 거야. 와타나베도 이제는 어른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지. 그러니 괴롭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강해져야 돼. 좀 더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하는 거야.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려본 것도 아니며 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는 저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지나 각오와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책임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스톡데일 장군이 가장 경계한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였습니다. 저 유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수용소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라고 묻자 스톡데일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자였다 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딸기 숏케이크를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은, 숱한 시험의 순간에 끈을 붙들게 하는 것은 쉴 새 없이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도 현실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두 다리입니다. 세상의 차가움을 직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려는 각오인 것입니다. 미도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다 웃기는 소리야. 나이도 지긋하게 든 많은 분들이 왜 모두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을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대소변을 받아대느냐의 여부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은 두 다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꼭 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불안정을 감수하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앞에 위축되지 않는,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힘 말입니다. 와타나베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강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스스로 사기를 북돋는 길밖에 없다. 아, 기즈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너와는 달리 살려고 결심했고 그것도 내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었어. 하지만 난 그녀를 절대로 버리지는 않을 생각이다. 나는 그녀가 좋고 그녀보다는 내 쪽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성숙해질 거야.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감을 느낀다. 난 이제 20살이 되었고 그래서 난 계속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세 번째 힌트는요. 자신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는데 생각해보니 나 자신을 위해서 피아노를 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였거나 과목의 지정곡이라서, 아니면 누군가를 감탄시키기 위해서 등등. 물론 그거는 그것대로 중요한 일이긴 해. 한 가지 악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할 줄 알아야 해. 음악이란 그런 거야. 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 다들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향해 상실의 시대를 헤매고 있는 중일까요? 결국 행복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하지 아니한다고 닥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러하길 원한다면 훌훌 털고 산속의 절이나 저 멀리 이국 땅에 어느 무인도로 연락을 끊은 채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사랑을 향해 자발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마다 최대한으로 견딜 수 있는 피로의 한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결국 이 싸움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벌인 싸움인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투고 집착하고 울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동안 모든 것의 출발이자 전제인 행복이 사라지곤 합니다. 전술에 신경 쓰다가 전략을 놓치는 격이고 전투에 매몰되어 전쟁에서 지는 셈입니다. 모든 음악인들은 언젠가 자신을 위해 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 역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이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하루키는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밖에서 부는 바람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속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문제 앞에 쉽게 쓰러지지 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둘지 않는 거야. 서둘지 말아야 해.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얽히고 설켜 있어도 절망적인 기분에 빠지거나 조바심이 나서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하면 안 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서서히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기를 마모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시기에 부질없이 옆길로 쏠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돼. 정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지. 나오코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해. 내버려둬도 만사는 흘러갈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상처 입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기 마련이야.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와타나베도 그런 인생살이를 슬슬 배워도 좋을 때라고 생각해.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지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연애란 원래 그런 거야.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게 자연스럽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하나의 성실한 모습이니까. 행복으로 향한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현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행복론 한두 권쯤 읽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각자 나름의 방법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모쪼록 일부러 힘을 내어 행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일 뿐이야 하고 나가사와 선배는 간단히 말했다. 내가 말하는 노력이란 그런 게 아니야. 노력이란 좀 더 주체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해. 세계적인 골퍼 박인기 선수가 평범한 골퍼에서 탁월함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하나의 결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한 골퍼가 되자라는 결심이었죠. 행복하자는 결심이 그녀를 행복으로 향한 노력으로 이끌었기에 연습이나 시합이나 슬럼프나 베스트 컨디션이나 늘 한결같이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행복한 연인,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겁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정말로 그 결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다른 책 어딘가에서 소설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실시대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에 실린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무척 소심하고 내성적인 여자라고 밝힌 한 독자가 상실시대의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 멀리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기숙사의 문은 이미 잠겨있는 시간, 그녀는 창문을 두드려 남자친구를 깨웠고 비좁은 창문으로 넘어가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너무도 행복했다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굉장한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독자의 경험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은 일상이란 시공간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인식에 의해 제한된 자기의 모습이죠. 우리는 자신의 인식대로 우리의 틀을 그리고 그려진 틀에 맞추어 행동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재강화시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인생에서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한다고들 합니다. 예뻐진다고도 하고 달라 보인다고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얻고 쏟아내는 잠을 이겨낼 의지가 생깁니다. 이런 게 나의 모습이야 라는 달팽이 집처럼 보잘것없는 틀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에너지에서 무한에 가까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누구나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 대부분은 거의 늘 비슷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하여 저는 상실의 시대를 덮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100을 내어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기르며 항상 행복하려는 노력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어렵고 귀한 싸움에서 부디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단 한 번이라도 너무나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 이전의 숱한 평범한 경험들과는 단절된 그런 진실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걱정이 있더라도 그 끈을 놓아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이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실의 시대의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기회란 인생에 2-3번밖에 없고 놓치면 일생을 후회하게 되거든.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상실의 시대, 진실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까 방송을 시작할 때 드렸던 퀴즈, 왜 병사가 99일째 탑 밑을 떠났는지 이제 혹시 그 답을 아시겠나요? 오늘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서 100일이 된다면 이 병사는 자기가 꿈에 그리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공주를 완전히 위하는 길은 아닐 겁니다. 100일이 지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99일째가 되던 날 그 병사는 탑 아래를 떠났던 겁니다.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병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공주라고 생각하면은 그 답을 맞출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 답을 맞추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누군가가 이 문제의 답을 맞췄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힘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봐. 나와 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